남편은 내게 선택하라고 했다. 자신의 내연녀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떠나거나. 그들은 몰랐다. 48시간 안에 이 집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우아한 복수를 볼 준비가 되셨나요? 아래 댓글로 출석 체크 먼저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향은 아침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인사가 되어야 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의식. 하지만 오늘 아침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원두향은 폐를 옥죄는 독처럼 느껴졌다.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그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 때문이었다. 그곳 그녀의 견고한 원목 식탁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아름이었다. 밝은 금발로 염색한 그녀의 머리는 아직 젖은 채 하얀 수건에 쌓여 있었다. 몸에는 유나의 사파이어색 실크 목욕 가운이 걸쳐져 있었다. 남편이 5주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그 가운은 두 번째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아름은 유나가 아끼는 수제 도자기 컵을 핑크빛 립스틱이 발린 입술로 가져갔다. 그녀는 컵 너머로 유나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연민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그리고 유나는 너무 일찍 찾아온 손님일 뿐이라는 듯이. 유나의 발걸음이 부엌 입구에서 멈췄다. 세상이 잠시 기우는 듯했다. 귀에서는 낮은 웅웅거림이 맴돌았다. 그녀 옆 소름 끼치도록 침착하게 부엌에 기댄 채 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는 깔끔한 리넨 셔츠를 입고 있었다. 마치 평범한 아침인 것처럼. 그는 죄책감조차 없어 보였다. 오히려 후련해 보였다. 유나야, 민준이 말했다. 감정 없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 그건 고함보다 더 아팠다. 이제 그만 연기할 때가 된 것 같아.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 목욕 가운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이 그 가운을 선물하며 파란색이 유나의 깊은 눈동자를 닮았다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거짓말. 이제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이제 아름이가 여기서 살 거야. 민준은 마치 회의 일정을 논의하듯 말을 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너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이걸 받아들이거나 여기 계속 머물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아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물론 민준 씨는 너무 착하지. 그녀가 덧붙였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독이 묻어 있었다. 나라면 당장 당신을 쫓아냈을 텐데. 민준이 아름을 제지하려는 듯 손을 살짝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유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선택지는 네가 떠나는 거야. 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해, 유나야. 이 모든 것, 이 집, 차, 사업, 전부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거야. 넌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거야. 그를 무너뜨리고 무력하고 구석에 몰린 작은 존재로 느끼게 하려고 고안된 최후 통첩. 그들 둘은 유나가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눈물, 비명, 히스테리를. 그것이 그들의 배신극에 만족스러운 마침표가 될 터였다. 유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얼음 같은 파도에 가슴에서 터져나올 것 같은 고통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심호흡하며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민준을 바라보다가 오만하게 자신의 삶을 뒤집어 쓴 여자 아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유나가 미소를 지었다. 활짝 웃는 행복한 미소는 아니었다. 입꼬리에만 살짝 걸린 거의 보이지 않는 옅은 미소였다. 비밀을 가득 품은 차갑고 전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미소. 그 미소에 민준은 당황하여 미간을 찌푸렸고 아름은 경계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시간을 줘. 유나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등을 곧게 펴고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다. 그녀가 남긴 침묵 속에서 민준과 아름은 대본에 없는 반응에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그들은 그 미소가 약속이자 소리 없는 선전포고라는 것을 몰랐다. 48시간 안에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집, 차, 그리고 통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전부 내 것이었다. 침실 문이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닫히며 아래층에서 펼쳐진 새로운 현실과 그녀를 분리했다. 그녀는 견고한 나무문에 기대 눈을 감았. 파란 가운을 입은 아름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렸지만 유나는 애써 그 이미지를 밀어냈다. 해야 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만 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그녀의 생각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늑했던 어느 날 밤의 서재, 밖에는 비가 내리며 은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유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서류 더미, 은행 보고서, 투자 설명서에 둘러싸여 있었다. 민준이 레드와인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그 지루한 숫자들하고 씨름해. 자기? 그가 유나 옆에 와인잔을 내려놓고 어깨를 주무르며 물었다. 그냥 우리 포트폴리오 검토하는 중이야, 여보. 제주도에 괜찮은 신규 부동산이 몇 개 나왔는데 주식 투자 일부를 좀 더 안정적인 펀드로 옮겨야 할 것 같아. 유나가 화면의 그래프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민주는 가볍게 웃었다. 한때 유나의 마음을 녹이던 감미로운 웃음소리였다. 됐어, 됐어. 그런 복잡한 일로 예쁜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난 자기를 믿어. 자기가 알아서 다 관리해. 그는 유나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자기 임무는 모든 걸 순조롭게 굴러가게 하는 거고 내 임무는 돈을 버는 거니까. 그것이 민준이 항상 만들어온 이야기였다. 그는 비전을 가진 위대한 사업가. 유나는 유능한 가정주부이자 순종적인 개인 재무관리사. 그는 사업 초기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월급이 사실은 유나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라는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계좌에는 유나의 할머니가 남긴 막대한 유산이 들어있었고 유나는 자신을 위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유나는 몇 년 전 서명할 서류 뭉치를 내밀었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다. 그 중에는 그녀의 집안 변호사가 작성한 혼전 계약서가 끼어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혼전 계약서? 유나야, 자기야, 우리가 할리우드 스타도 아니고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 난 절대 자기한테서 아무것도 뺏어가지 않아. 그냥 형식적인 거야, 여보. 유나가 목소리 뒤에 숨겨진 단호함을 감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엄마 안심시켜드리는 셈쳐. 그냥 여기 서명만 해. 읽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민주는 특유의 오만함과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자신감으로 단 하나의 조항도 읽지 않고 서명했다. 그는 유나가 혼인관계에 가져온 모든 자산, 즉 유산과 그로부터 파생된 수익은 온전히 그녀의 소유로 남는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끄는 컨설팅 회사의 설립 증서에도 서명했는데 자신의 이름은 단지 대표이사로만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00%의 지분은 고유나 그녀의 단독 명예 아래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권한을 하찮게 여기는 미소와 함께 넘겨주었다.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로 치부했다. 그는 성공한 남편이라는 이미지를 쌓느라 너무 바빴다. 그 사이 유나는 조용히 자신의 미래 주위에 성벽을 쌓아 올렸다. 유나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때는 그를 지독히 사랑했다. 그녀가 성벽을 쌓은 것은 배신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할머니가 남긴 유언 때문이었다. 최고를 바라되 최악을 대비하라. 네게 어깨를 빌려줄 남자가 있더라도 스스로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여자가 되어라. 그 조언이 지금 그녀의 뇌리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고요한 방 안에서 메아리 쳤다. 유나는 눈을 떴다. 완벽한 결혼이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불쌍한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준비시킨 한 여자를 보았다. 마음의 고통은 실제했고 날카롭고 깊었다. 하지만 그 고통 아래에는 견고한 강철 기초가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쌓아 올린 기초. 한 장 한 장, 서명 하나하나. 그녀의 남편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느라 바쁜 동안에 잠시 그 씁쓸한 기억에서 힘을 얻은 후 유나는 움직였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지금 그녀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는 사치였다.
눈물 흘릴 시간은 나중에 올 것이다. 지금은 행동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산 드레스와 정장들이 걸린 거대한 옷장으로 걸어갔다. 가장 뒤편, 거의 입지 않는 이브닝 드레스, 뒤에 벽과 하나처럼 보이는 나무판이 있었다. 정확한 위치를 살짝 누르자 판이 소리 없이 열리며 숨겨진 디지털 금고가 드러났다. 그녀의 손가락은 할머니의 기일인 조합 번호를 빠르게 입력하며 키패드 위에서 춤을 췄다.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들리고 두꺼운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나 현금 다발이 없었다. 그 내용물은 훨씬 더 가치 있었다. 여권 몇 개, 원본 서류 몇 부, 그리고 두꺼운 검은색 폴더 하나뿐이었다. 폴더 표지에는 단순한 흰색 라벨로 두 단어가 적혀 있었다. 비상계획. 유나는 그 폴더를 꺼내 화장대로 가져갔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모든 것이 색깔 있는 구분자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자산 보고서, 소유권 증서 사본, 공증된 혼전 계약서, 회사 소유 구조, 개인은행 계좌 보고서, 심지어 변호사, 회계사, 사설 보안팀의 연락처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자유로 가는 지도, 민준의 파멸로 가는 지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감정의 파도를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함께 인생을 쌓아온 남자에게 배신당한 고통, 자신이 얼마나 쉽게 대체되었는지를 보는 쓰라림, 자신을 어리석고 무력하다고 여긴 민준의 오만함에 대한 분노, 모든 감정이 그녀 안에서 들끓었다. 그녀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모든 감정은 마치 마음속 강철 상자 안에 잠기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평온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 고윤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소유주의자 집행관, 고윤아였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다. 소셜미디어 앱도 추억의 사진도 없는 두 번째 휴대폰. 오직 몇 개의 중요한 번호만 저장된 휴대폰. 전쟁을 위한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단축 번호 하나를 눌렀다. 전화는 두 번째 신호음 후에 연결되었다. 김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단호했다. 저편에서 차분하고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유나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변호사는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녀의 고객들은 입소문을 통해 찾아왔다. 효율성만큼이나 비밀 유지가 중요한 최상류층. 그녀는 날카롭고 타협이 없으며 자신이 신뢰하는 고객에게는 극도로 충성스러웠다. 그녀는 20년 동안 유나의 가문 변호사였고 몇 년 전 유나가 비상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왔다. 그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유나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쓸데없는 안부는 없었다. 저편에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안타깝네요, 유나 씨. 하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 무너지진 않은 것 같군요. 무너지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변호사님. 지금은 행동이 필요해요. 유나가 대답했다. 그 사람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 여자를 받아들이거나 아무것도 없이 떠나거나. 김 변호사에게서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끝까지 오만하군요.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나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빛이 있었다. 김 변호사님, 때가 됐어요. 블랙 오키드 프로토콜을 실행해 주세요. 그것은 그들이 합의한 암호명이었다. 블랙 오키드, 아름답고 희귀하며 치명적인 꽃. 그 프로토콜은 그들이 준비해둔 일련의 법적, 재정적 조치였다. 유나가 명령을 내리는 즉시 실행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극도로 집중된 톤으로 바뀌었다. 즉시 팀에 연락하겠습니다. 회계팀은 내일 아침 업무 시작과 동시에 자금 동결 및 이체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법무팀은 경고장과 공식 통지서를 준비할 거고요. 보안팀은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 36시간 내에 동시에 움직일 겁니다. 개인 경호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지금 전 여기서 나갈 거예요. 제가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겠어요. 유나가 설명했다. 현명한 조치군요. 그가 우쭐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추락이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김 변호사가 동의했다. 가명으로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예약해뒀습니다. 키와 초기 서류 일체는 리셉션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팀은 내일 아침 9시에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제 1인걸요, 유나 씨. 이제 당신의 역할을 하세요. 고개 빳빳이 들고 그 집에서 나오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통화가 끝났다. 유나는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방 안의 고요함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숨막히는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마음의 상처는 깊은 상처처럼 옥신거리며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차가운 집중력의 막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욕실로 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그녀를 마주보는 여자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막 전투 개시 명령을 내린 장군이었다. 상대방은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전투. 완벽하게 가면을 다시 쓴 후 유나는 침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잠옷을 면바지와 단순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다. 정말 친정집에 가는 사람처럼 그녀는 옷장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숨겨진 바닥 부분에 검은색 비상계획 폴더를 집어넣었다. 그녀는 일부러 느리고 무겁게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는 민준과 아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름은 이미 유나의 여름 원피스 중 하나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유나를 보자 즉시 말을 멈췄다. 민준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일부러 만든 듯한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결정했어. 유나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깨를 살짝 축 늘어뜨려 마음이 찢어지고 패배한 여자의 역할을 연기했다. 나 며칠 친정집에 가 있을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망설이는 듯한 말투는 민준의 귀에 음악처럼 들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대했던 반응이었다. 순종적인 유나.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유나가 충격을 받고 곧 자신이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며 기어 돌아올 것이었다. 물론이지, 자기야. 그가 관대함으로 포장된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시간은 얼마든지 가져. 잘 생각해봐.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 알잖아. 아름은 소파에서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승리의 미소. 유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을 떠나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연기해야 하는 거짓과 위선의 무게 때문이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다. 나 갈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조심해서 가. 유나야. 민준이 말했다. 공허하고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형식적인 인사. 현관문이 유나의 등 뒤로 닫혔다. 그녀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치 물속에 너무 오래 있다가 마시는 첫 숨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민준이 타는 화려한 스포츠카가 아닌 그녀 자신이 직접 산 실용적인 세단이었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그 집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녀는 백미러를 힐끗 보았다. 창가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민준의 실루엣이 보였다. 민준의 얼굴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전투에서 이겼다고 확신하는 얼굴. 유나는 다시 앞길로 시선을 돌렸다. 진짜 옅은 미소,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새겨졌다. 민준은 자신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막 체스 게임에서 킹을 내주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정확히 47시간 30분 후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유나는 그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유나는 친정집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차를 돌려 도심의 심장부로 구름을 찌르는 마천루의 화려함 속으로 향했다. 그녀는 익명성과 호화로움의 요새인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지하 로비에 멈춰섰다. 발레 직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유나는 그저 열쇠를 건네고 여행 가방을 들고 차갑고 웅장한 로비로 들어섰다. 그랜드 엘리시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직원이 훈련된 미소로 인사했다. 이선영 여사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유나는 김 변호사가 준비해준 가명을 사용했다. 리셉션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네. 이선영 여사님, 프레지덴셜 스위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포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는 두꺼운 봉투와 금색 키카드를 건넸다. 엘리베이터는 거의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그녀를 최상층으로 데려갔다. 스위트 문이 열리자 유나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과 마주했다. 공간은 넓고 비개인적이며 극도로 호화로웠다. 하얀 가죽 소파가 있는 거실, 8인용 대리석 식탁, 그리고 스카이라인을 직접 마주보는 작은 서재가 있었다. 이곳은 따뜻하고 추억이 가득한 그녀의 집과는 정반대였다. 완벽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작전 본부였다.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검은색 폴더를 꺼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 뒤에는 날렵한 차콜색 정장을 입은 김지원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쪼글졌다. 그녀 뒤에는 안경을 쓰고 매우 꼼꼼해 보이는 표정의 50대 후반 남성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나 씨. 김 변호사가 안으로 들어서며 인사했다. 소개하죠. 이쪽은 최진수 회계사님, 우리 팀의 법의학 회계 전문가입니다. 이 분야 최고죠. 최 회계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입니다, 고유나 대표님.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가 그들과 악수하며 말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대리석 식탁은 순식간에 지휘 통제실로 변했다. 노트북이 열리고 유나의 폴더와 최 회계사의 서류 가방에서 나온 문서들이 펼쳐졌다. 김 변호사가 지휘를 시작하며 서류 더미를 가리켰다. 자, 마지막으로 검토하죠.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등본, 제17, B, 2010호에 따라 고인이 되신 조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고유나님의 단독 소유입니다. 박민준 씨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도 경고장은 내일 아침 9시에 발송될 겁니다. 최 회계사가 끼어들며 복잡한 도표가 있는 노트북을 열었다. 둘째, 회사 구조. 제2,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박민준 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수당을 받는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 100%는 고유나 대표님 소유입니다. 이는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지출에 상습적으로 사용하던 법인 계좌를 포함한 모든 회사 자산을 동결하고 차량 및 법인 카드와 같은 모든 회사 편의 시설을 회수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모든 도표와 문서를 따라갔다. 이미 여러 번 공부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니 느낌이 달랐다. 현실이었다. 셋째, 금융자산. 최 회계사가 말을 이었다. 혼인 전 상속 자금 및 투자 수익으로 발생한 고유나 대표님 개인 명의의 세개 계좌에 있는 총 자금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단 하나이며 생활비 지출을 위한 비교적 적은 잔액만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그 공동명의 계좌는 내일 아침 동결될 것입니다. 대표님의 주계좌에 연결된 박민준 씨 명의의 가족 카드는 동시에 정지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가 서명한 혼전 계약서가 이 모든 것을 강화합니다. 조항은 매우 명확하게 특유 재산의 혼합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당신의 자산에서 단 1원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나 씨. 1, 2. 유나는 눈앞에 펼쳐진 서류들을 바라봤다. 그것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갑옷, 칼, 그리고 방패였다. 수년 동안 민주는 그녀를 의존적으로 느끼게 만들었고 그의 위대함 없이는 그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민준이야말로 사랑과 보호라는 환상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채 그녀의 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었다. 모두 실행하세요.
유나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마세요. 김 변호사와 최 회계사는 서로를 바라본 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여왕이 명령을 내렸다. 전쟁 기계는 가동되었다. 유나와 그녀의 팀이 금융전쟁 지도 위에서 전략을 짜는 동안 민준과 아름은 자신들이 정복했다고 믿는 영토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유나의 차가 길모퉁이에서 사라지자마자 아름은 크게 웃으며 소파에서 뛰어내려 민준을 꼭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자기야, 드디어. 민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아름의 포옹에 화답했다. 내가 말했잖아. 그렇지? 유나는 논리적인 여자야.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안다고. 그냥 약간의 허세가 필요했을 뿐이야. 이틀 안에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돌아올 걸. 이틀? 일주일은 걸렸으면 좋겠는데. 아름이 비꼬며 포옹을 풀고 거실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았다. 이곳을 우리 집처럼 느끼게 만들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녀의 에너지는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위층으로 달려가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민주는 즐거워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아름은 유나의 크고 잘 정돈된 옷장을 열었다. 가지런히 정리된 드레스, 가방, 구두들을 보고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세상에, 민준 씨, 취향이 나쁘진 않네. 그녀가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를 꺼내며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몸에 대보며 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이건 내 몸에 더 잘 어울릴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불러야겠어. 이 방 벽지 너무 칙칙해. 난 로즈 골드색으로 할래. 그리고 이 커튼. 오, 안 돼. 벨벳으로 바꾸고 카펫도. 민주는 그저 지켜보며 광경을 즐겼다. 아름은 그의 승리 트로피였다. 젊고 활기차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숭배했다. 그는 지루한 늙은 왕비를 몰아내고 더 매력적인 새로운 왕비를 맞이한 자신의 성에 있는 왕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그들은 수영장가에서 빈둥거렸다. 아름은 유나의 가장 과감한 비키니 중 하나를 입고 있었다. 민주는 거만하게 몇 통의 사업 전화를 하면서 이따금 아름을 쳐다보며 윙크를 했다. 그들은 유나의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 고급 음식을 앱으로 주문했다. 2번 생각하지도 않았다. 1. 이 모든 게 정리되면 나 새 차 사줘. 아름이 코코넛 향 로션을 다리에 바르며 말했다.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하얀색 SUV. 물론이지, 자기야.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민준이 쉽게 대답했다. 유럽 여행도 계획해야겠네. 아니면 몰디브 다시 갈까? 둘 다. 아름이 외쳤다. 그들은 거짓된 행복의 거품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의 낙원의 기초가 지하에서부터 침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아름이 만지는 모든 물건, 그녀가 바꾸려고 계획하는 집의 모든 구석, 그녀가 입에 올리는 모든 호화로운 꿈은 모두 다른 사람의 땅 위에 지어진 것이었다. 곧 그 땅의 소유자가 강제적인 환수 조치를 취할 땅. 둘째 날 아침. 정확히 오전 8시. 유나의 전쟁 기계는 호텔 스위트에서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긴장되고 집중되어 있었다. 최 회계사는 세대의 노트북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첫 번째 화면에는 은행 계좌 목록이 보였다. 그는 하나씩 클릭하며 이미 준비해둔 명령을 실행했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고유나 대표님 개인 계좌로 비상 자금 이체를 시작합니다. 완료. 공동명의 계좌 잔액은 이제 0원입니다. 그가 차분하게 보고했다. 박민준. 고유나 명의의 공동 계좌에 대한 영구 동결 명령을 제출합니다. 은행에서 명령 접수 확인. 소파에서 김 변호사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컨퍼런스 콜을 하고 있었다. 이 부장, 저 김지원 변호사입니다. 제 의뢰인이자 제2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의 단독 소유주이신 고윤아님을 대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미 받으신 이사회 위임장 사본에 따라 계좌번호 XXXXXX의 법인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동결을 명령합니다. 네, 즉시요.
박민준 대표 이사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 편의시설은 지금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정지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5분 내로 이메일을 통해서면 확인서를 보내주십시오. 한편 호출된 공증인이 스위트로 찾아왔다. 유나는 차분한 얼굴로 책상에 앉아 서류 뭉치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 하나하나가 무겁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서명, 모든 회사 자산에 대한 박민준의 권한철에서. 두 번째 서명, 회사 차량 자산 회수명령서. 세 번째 서명, 곧 공식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부동산 명도, 경고장. 펜이 그어질 때마다 민준의 호화로운 삶이라는 관에 못이 하나씩 더 밝혔다. 최 회계사가 다시 목소리를 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가족카드 정지 명령이 세 곳의 카드사에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고유나 대표님 자산에 연결된 박민준 씨의 모든 금융 접근은 이제 공식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를 끊었다. 자동차 딜러의 법무팀도 회수 일정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장을 든 등기 우편은 현재 배송 중입니다. 사설 보안팀은 오늘 오후부터 해당 지역 주변에 대기할 것입니다. 내일 우리의 명령을 기다리면서요. 유나는 의자에 기댔다. 주변에 통제된 분주함을 바라보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공허함이 있었다.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렬한 감정이 불타올랐다. 통제력을 쥐고 있다는 느낌,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있다는 느낌. 그녀는 민준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그동안 빌려줬던 모든 버팀목을 회수하는 것뿐이었다. 민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던 버팀목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민준의 거짓된 화려한 건물이 그 버팀목들 없이 서 있을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날 오후 민준은 아름을 기쁘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유나가 떠난 사소한 사건은 이미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미래를 축하할 시간이었다. 그는 아름을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청담동의 명품 부티크로 갔다. 아름은 가게 안을 떠다니며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악어 가죽 핸드백을 가리켰다. 자기야, 나 이거 예쁘지? 가져. 민준이 마치 술탄처럼 지갑에서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로 점원에게 카드를 건넸다. 점원은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긁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눈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그럴 리가. 다시 해봐요. 네트워크가 안 좋은가 보네. 점원은 한 번 더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여전히 안 되는데요. 고객님, 혹시 다른 카드로 해보시겠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피함과 짜증으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손님 몇몇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물론이죠. 그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카드를 되찾아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다. 법인 카드였다. 이걸로 해요. 그는 좀 더 강압적으로 카드를 건넸다. 점원은 그것을 긁었고 다시 한번 단말기에는 같은 글자가 떴다. 거래 거절. 고객님, 이 카드도 안 되는데요. 점원이 말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말도 안 돼.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당신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아마 은행 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 점원이 진정시키려 했으며 제안했다. 아름의 얼굴에서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혼란과 약간의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민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짜증나는 자동 응답 메뉴를 거쳐 마침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결되었다. 네, 박민준입니다. 제 카드 전부가 거절됐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가 요구하는 어조로 물었다. 저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형식적이었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고객님.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고객님의 모든 신용카드는 주카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
주카드 소유자가 누군데? 그건 내 계좌야.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주카드 소유자는 고윤아님이십니다. 고객님. 민준의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 했다. 유나라고? 이게 무슨 뜻이야?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어. 좋아요. 그럼 내 회사 계좌는요? 그가 당황함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다. 왜 내 법인 카드도 막혔죠? 회사 계좌에 대한 정보는 이사회나 회사 소유주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는 분노의 차전화를 끊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샅샅이 훑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아름을 마주했다. 빌어먹을 관료주의. 민준이 체면을 차리려 했으며 으르렁거렸다. 행정착오가 있었나 봐. 내일 내가 은행에 가서 그놈들 다 혼내줄 거야. 가자. 그들은 악어가죽 핸드백 없이 부치크를 떠났다. 동정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점원을 남겨두고 붐비는 백화점을 가로질러 걸을 때 민준의 손은 차갑게 느껴졌고 그들의 완벽했던 행복의 거품에는 이제 첫 번째 실금이 선명하게 보였다. 민준은 그날 밤 축제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신용카드 사건이 사소한 방해일 뿐이며 내일 해결할 어리석은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부엌의 와인셀러를 열고 유나의 최고 컬렉션 중 하나인 샤토마고 한 병을 꺼냈다. 아까 일은 잊어버리자 그가 전문가처럼 병을 따며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축하하는 거야. 그는 트러플 버섯 소스를 곁들인 한우 1++ 등급 스테이크를 요리하여 값비싼 도자기 접시에 담아냈다. 식탁은 촛불로 장식되었다. 그들은 억지로 로맨틱하게 만든 분위기 속에서 식사했다. 아름은 여전히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게임에 동참하려 했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다 해결되는 거지. 맞지? 그녀가 음식을 씹으며 물었다. 물론이지. 민준이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다. 내일 유나한테 전화할 거야. 이게 걔가 노는 방식인가 보지.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 약간 드라마를 만드는 거 문제없어. 결국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는 걔도 아니까 그들은 잔을 들었다. 우리를 위하여. 민준이 말했다. 우리를 위하여. 아름이 화답했다. 비록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만큼 확신에 차있지 않았지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조용한 호텔 스위트에서 유나의 저녁 식사는 훨씬 더 소박했다. 그녀와 김 변호사, 최 회계사는 룸서비스로 간단한 프리미엄 도시락 세트를 주문했을 뿐이었다. 비싼 와인은 없었고 따뜻한 차와 생수뿐이었다. 대리석 식탁은 여전히 서류와 켜진 노트북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식사했다. 명도 경고장은 내일 정확히 오전 8시에 도착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보안팀은 오전 7시부터 단지 양쪽 길 끝에서 대기할 겁니다. 그냥 감시만 할 뿐. 명령 없이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차량 회수팀은 오전 9시에 도착할 겁니다. 최 회계사가 덧붙였다.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우리 법무팀 직원 한 명이 동행할 겁니다. 유나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주에 깊게 들었다. 우리는 언제쯤 가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작은 놀라움들이 먼저 도착하게 놔두죠. 우리는 그의 공황 상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도착할 겁니다. 마무리 투수로 10시쯤 도착할 거예요. 그 방에는 축하 분위기가 없었다. 오직 효율적인 평온과 긴장된 기대감만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변호사와 최 회계사는 각자의 방에서 쉬기 위해 작별 인사를 했다. 유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큰 유리창으로 걸어가 아래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일은 환상이 현실에 의해 파괴되는 날이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다. 그녀는 기쁘지 않았다. 이겼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이다. 이것은 그녀의 삶에서 악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수술이었다. 그리고 내일 그녀는 메스를 줄 것이다. 셋째 날 아침은 안방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공기 중에 춤추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며
민주는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오류 소리만 계속 내는 계산기 꿈이 밤새 그를 괴롭혔다. 옆에서 아름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무지 속에서 평화로운 얼굴.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제의 작은 혼란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나에게 전화해서 아마도 약간 소리친 다음 이 유치한 드라마에 대해 너그럽게 용서해줄 생각이었다. 그가 유나의 원두를 유나의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는 문을 열었고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등기 우편 배달원이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배달원은 저명한 법무법인의 로고가 찍힌 두꺼운 갈색 봉투를 건넸다. 박민주님 앞으로 온 등기입니다. 배달원이 디지털 기기에 서명을 요청하며 말했다. 민주는 무심코 서명했다. 아마 그냥 평범한 사업 서류라고 생각했다. 그는 문을 닫고 커피가 다 되기를 기다리며 식탁에 봉투를 기대어 놓았다. 몇 분 후 아름이 하품하며 몸을 쭉 펴고 내려왔다. 좋은 아침, 자기. 그녀가 인사하며 민준의 뺨에 입을 맞췄다. 은행 문제 해결했어. 처리 중이야. 민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유나 변호사가 편지까지 보냈네. 아마 사과 편지겠지.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뜯었다. 그 미소는 그가 읽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의 눈은 한 줄 한 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내용이야? 아름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문단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도. 글은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몇몇 구절은 비수처럼 꽂혔다. 등기부등본 제17, B, 2010호에 의거, 고유나 단독 소유, 24시간 이내 부동산 명도에 대한 1차 및 최종 경고.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다. 아름이 그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았다. 그녀의 눈은 같은 문장을 읽으며 휘둥그레졌다. 명도? 그럴 순 없어. 이건 당신 집이잖아. 안 그래? 민주는 웃었지만 웃음소리는 건조하고 억지스러웠다. 당연히 내 집이지. 이건 분명 실수야. 유나 변호사가 멍청하거나 서류를 잘못 보냈거나 아니면 값싼 협박 전술을 쓰는 거겠지. 내가 나중에 전화해서 욕 한 바가지 해줄 거야. 그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완고한 거부의 제스처. 하지만 뱃속에서는 어제 형성된 얼음 덩어리가 점점 더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 편지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식적이고 너무 구체적이었다. 처음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진짜 의심이 그의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오만함에 매달리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그날 그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다. 편지 때문에 기분이 상한 민주는 상황을 장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나에게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바로 근원으로 갈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그의 주거래 은행 VIP 지점장인 박 지점장의 개인 번호를 눌렀다. 박 지점장님, 접니다. 박민준입니다. 그가 일부러 친한 척하는 어조로 인사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편의 목소리가 답했다. 평소보다 약간 더 격식 있는 톤이었다. 네, 제 카드에 전부 문제가 생겨서요. 어제 전부 거절됐습니다. 분명히 은행 측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오늘 큰 거래가 몇 건 있는데 즉시 해결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만요, 대표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렇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 데이터에 따르면 대표님의 모든 신용 편의는 주 계좌 소유주이신 고윤아님의 요청에 따라 중단되었습니다. 고윤아라는 이름에 대한 강조는 민준의 피를 끓게 했다. 그거 공동계좌잔소, 박 지점장. 나도 똑같은 권리가 있단 말이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해당 계좌는 고윤아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대표님께는 가족 카드 편의가 제공된 것입니다. 고윤아님께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2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법인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회사 소유주로부터 대표님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라는 공식 서한을 받았습니다. 회사 소유주, 소유주는 나야.
민준이 소리쳤다. 분노가 폭발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보유한 법적 데이터에 따르면 100% 지분 소유자는 고윤아님이십니다. 대표님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 지점장의 모든 말은 결정타였다. 민주는 발밑에 바닥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아까부터 그를 지켜보던 아름은 이제 창백해 보였다. 뭐래? 아름이 다그쳤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식은 아무것도 몰라. 민준이 소리쳤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노트북을 집어들어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열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빨간 상자가 나타났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그는 회사 포털에 접속을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귀하의 계정은 관리자에 의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장벽이 그의 주위에 세워졌다. 그는 자신의 왕국 밖으로 잠겨버렸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부터 단절된 디지털 망명자였다. 공황은 이제 차가운 공포로 변했다. 그는 그 호화로운 집, 벽, 가구, 벽에 걸린 예술품들을 둘러보았고 처음으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준 씨,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애교 섞인 톤은 사라지고 숨기지 않은 두려움이 대신했다. 이거 전부 당신 거라고 했잖아. 윤아 없이는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맞아. 민준이 노트북을 소리나게 닫으며 으르렁거렸다. 그 여자가 뭔가 불법적인 짓을 한 게 틀림없어. 소송할 거야. 박살 내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분노의 찬옷의 뒤에서 그는 자신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치 디지털 드라마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 물리적인 현실이 그들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무거운 디젤 엔진 소리와 후진하는 차량, 특유의 삐삐 소리가 조용한 주택단지의 아침, 정적을 깼다. 민준과 아름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들의 눈은 진입로에 주차된 민준의 호화로운 스포츠카 앞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대한 노란색 견인차를 보고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가 뜨거운 아스팔트 길 위를 달렸다. 이봐요, 내 차에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정비공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트럭에서 내렸다. 그는 겁먹지 않고 민준을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제이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의 회사 자산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회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는 내 거야. 내가 사장이라고. 저는 그냥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선생님. 남자가 분명 논쟁에 관심 없다는 듯 말했다. 그는 태블릿에 있는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회사 로고, 차량 세부 정보, 그리고 단호한 디지털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고윤아, 소유주로부터의 공식 명령서. 민준이 견인차 기사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 우아한 검은색 세단이 트럭 바로 뒤에 멈춰섰다. 뒷문이 열리고 김지원 변호사가 내렸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그녀의 정장은 완벽했으며 그녀의 아우라는 민준의 주장을 즉시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처럼 들리게 만드는 차가운 권위를 뿜어냈다. 그녀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다른 문으로 나와 경호원처럼 그녀의 양옆에 섰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민준 씨. 김 변호사가 인사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저는 이 부동산과 당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자산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신 고윤아 님의 법률 대리인 김지원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 이름을 알아보았다. 윤아의 집안 변호사. 난 당신하고 볼 일 없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오, 물론 있으시죠. 김 변호사가 옅은 미소로 응수했다. 이 기사님은 단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제 팀은, 그녀는 뒤에 있는 2 남자를 힐끗 보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강요하지 않는 한
그들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몇몇 이웃들이 창문 커튼 뒤에서 훔쳐보기 시작했다. 이 굴욕은 공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민준의 왕국은 무너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의 상징이 하나씩 벗겨지며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애마, 고객과 여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주 사용했던 차에 견인 고리가 걸리는 것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아름은 문지방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의 가면이었다. 그녀가 꿈꾸던 낙원은 이제 악몽의 연극 무대로 변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주연 배우를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포츠카가 막당에서 들어 올려지는 순간 민준이 아주 잘하는 소박한 세단이 진입로로 들어와 김 변호사의 차 뒤에 멈춰섰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내렸다. 그녀는 막 집에서 쫓겨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눈물도 부은 얼굴도 없었다. 그녀는 몸에 잘 맞는 크림색 바지와 흰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었고 화장은 최소화했지만 완벽했다. 그녀는 민준을 더욱 작게 느끼게 만드는 평온함과 힘을 발산했다. 유나는 김 변호사와 그녀의 팀을 지나 걸어왔다. 걸음걸이는 단호했다. 시선은 똑바로 민준을 향했다. 유나,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분노와 절박한 간청이 뒤섞인 목소리. 이 미친 짓 좀 멈춰. 유나는 그의 몇 걸음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치명적인 명료함으로 말했다. 모든 단어는 강타처럼 내리꽂혔다. 이건 미친 짓이 아니야. 민준 씨, 이건 현실이야. 당신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현실. 자, 몇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시작하지. 당신이 꽤 오랫동안 환상 속에서 살아온 것 같으니까. 그녀는 손을 들어 그들 뒤에 웅장한 집을 가리켰다. 이 집, 그녀가 말했다. 우리 할머니 유산이야. 내가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에 나한테 주어진 거지. 당신 이름은 등기부 등본 어디에도 없어. 이건 내 집이야. 그녀는 그 다음 견인되고 있는 차 쪽을 가리켰다. 저 차와 당신이 누리던 모든 편의시설은 제이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의 자산이야. 초기 자본 100%가 내 투자금에서 나온 회사지. 당신은 그냥 직원이었어. 민준 씨. 내가 월급 주는 대표이사. 그리고 오늘 당신은 해고야. 문에 서 있던 아름이 숨을 헛들이켰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유나는 계속했다.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이 당신 애인에게 보석 사주는 데 썼던 그 계좌의 돈. 당신이 호화로운 휴가에 썼던 그 돈. 그건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 아니야. 그건 내 회사에서 나온 수당이었고 이제는 내가 끊었어. 당신 마지막 월급은 어제 입금됐어. 현명하게 쓰도록 해. 민주는 그저 그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인생 전체의 서사, 그가 힘들게 쌓아 올린 자아상이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유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름을 힐끗 보았다. 눈에는 증오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가뿐이었다. 그리고 당신, 그녀가 아름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 목욕 가운을 입고 내 침대에서 자고 내 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웠지. 당신은 엉뚱한 말에 돈을 걸었어. 마지막으로 유나는 다시 민준을 바라봤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민준에게 혼전 계약서 사본을 건넸다. 그리고 이건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치명적인 속삭임이 되었다. 당신이 웃으면서 서명했던 그 서류야. 이틀 전 당신이 나에게 했던 최후 통첩 그대로 당신이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될 것을 보장하는 계약서지. 현실이 화물 트럭의 힘으로 민준을 덮쳤다. 그는 손에 들린 종이를 보고 유나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그의 것이 아닌 집과 그의 것이 아닌 차를 보았다.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그의 온 세상은 사실은 이제 밀물에 휩쓸려가는 모래성이었다. 그의 첫 반응은 거친 부정이었다. 이럴 순 없어. 거짓말이야. 당신이 이 모든 걸 위조했어.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김 변호사의 손에서 다른 서류를 빼앗으려는 듯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두 명의 경호원이 동시에 움직여
그들의 건장한 몸으로 그의 길을 막았다. 그가 뚫을 수 없는 인간의 벽, 분노가 소용없음을 깨달은 민주는 마지막 전술로 전환했다. 애원이었다.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이 절망의 가면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한때 그를 사랑했던 부드러운 여자의 잔재를 찾으려 했었다. 유나야, 자기야, 이러지 마.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냥 우리 둘이서. 그 애원은 예전에 유나에게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유나가 대답하기도 전에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실수. 아름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고 소리쳤다. 그녀는 현관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 분노는 유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날 왕비로 만들어줄 것처럼 믿게 해놓고 사실은 그녀의 서커스에서 사는 광대였을 뿐이잖아. 그녀가 침을 뱉었다. 난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렸는데 이 파산한 사기꾼, 탐욕과 배신 위에 세워진 그들의 동맹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름을 쳐다봤다. 너 내 편 드는 거야? 아니면 제 편 드는 거야? 아름의 웃음소리는 히스테릭했다. 이제 편들 것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유나는 그 추악한 다툼을 잠시 지켜봤다. 마음속에는 만족감이나 승리감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최종적인 안도감만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장은 다쳤다. 그녀는 김 변호사에게 작은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김 변호사는 이해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서 그들의 싸움을 끊었다. 박민준 씨, 그리고 저기 아가씨. 그녀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두 분께는 필수적인 개인 물품을 챙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제 의뢰인의 자산이 함께 나가지 않도록 감독할 것입니다. 1시간 후 여러분은 이 부동산을 영구히 떠나셔야 합니다. 유나는 끝을 보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돌아서서 뒤에 파괴의 현장을 남겨두었다. 민준이 절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나 아름이 분노에 차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천천히 멀어졌다. 백미러로 그녀는 자신의 옛삶의 마지막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웅장한 집, 견인되는 차, 그리고 그들의 꿈의 폐허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두 명의 낯선 사람. 유나는 앞길로 시선을 돌렸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새벽이 올 시간이었다. 밤이 되어 유나는 그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의 스포츠카가 없어진 진입로는 휑했다. 정원등이 자동으로 켜지며 웅장하지만 이제는 차갑고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집의 외관을 비췄다. 김 변호사의 팀은 이미 떠나고 짙은 침묵을 남겼다. 유나는 자신의 열쇠로 들어갔다. 안의 공기는 탁했고 아름의 달콤하고 역겨운 향수 냄새의 잔향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나온 스테이크와 와인 냄새와 섞여서 거실에는 빈 와인, 잔 2개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조급하게 끝난 축하의 말없는 증인.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소리는 고요한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한때 행복과 사랑의 상징이었던 이 집은 이제 죽은 삶의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구석이 추억의 유령을 품고 있었다. 저 소파에서 그녀와 민주는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곤 했다. 저 식탁에서 그들은 생일과 작은 성공들을 축하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메아리는 위층에 있었다. 그녀는 살짝 열린 안방문을 밀었다. 방은 엉망이었다. 옷장문은 열려있고 옷걸이 몇 개가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구겨진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는 그녀의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버려져 있었다. 아름은 분노 속에서 그냥 던져버린 게 틀림없었다. 그 침해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정적 배신이나 불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였다. 유나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3일 만에 처음으로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일어난 모든 일의 무게가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짓눌렀다. 마음속에 굳게 잠가두었던 고통이 이제 넘쳐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히스테릭한 울음이 아니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 결국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남자를 위해 울지 않았다. 그녀는 예전의 유나, 동화를 믿었던 순진한 여자,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 늙어가리라는 꿈이 먼지로 부서져 버린 그 여자를 위해 울었다. 그녀는 결혼의 죽음을 환상 속에서 잃어버린 세월을 애도했다. 잠시 후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슬픔은 실제했고 그녀는 그것을 느끼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이 자신을 삼키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방을 둘러보았다. 고통이 아닌 측량사의 시선으로. 이 집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추억은 독에 오염되었고 나쁜 추억은 벽을 더럽혔다. 이것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감정적 범죄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생존자는 결코 범죄 현장에 머물지 않는다. 그날 밤 고요함의 메아리 속에서 유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 집을 팔 것이다. 뿌리까지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할 것이다. 몇 주 후 유나의 삶은 목표가 뚜렷한 활동의 교향곡이었다. 그녀의 옛집 대문 앞에는 커다란 매매 현수막이 걸렸다. 그녀는 전문 업체를 고용해 모든 짐을 꾸렸다. 민준의 물건들과 아름이 남긴 흔적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기부했다. 자신의 물건들은 꼼꼼하게 분류했다. 결혼 사진은 뒷마당에서 조용하고 작은 의식을 통해 불태웠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물건들만 남겼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고전 책들, 할머니의 유품인 도자기 찻잔 세트, 그리고 결혼하기 훨씬 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으로 산 몇 점의 예술품들. 나머지는 집과 함께 있는 그대로 팔았다. 다음 정화 단계는 그녀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이었다. J.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그동안 그녀는 민준이 회사의 얼굴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멀리서 감동만 했다. 이제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새로운 CEO로서 사무실에 첫 출근한 날, 직원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어색함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모두 그 극적인 이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유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아침 바로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미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리더십 구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단독 소유주인 저 고유나가 대표이사직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화려함과 이미지에만 집중했던 민준의 방향과는 다른, 더 대담하고 더 혁신적이며 더 진실성 있는 비전. 그녀는 민준이 실체보다는 겉모습을 중시하며 몇몇 프로젝트를 잘못 관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핵심 팀의 도움으로 유나는 구조 조정을 시작하고 낭비를 줄이며 회사의 초점을 다시 맞췄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직원들은 그녀의 능력과 단호함을 보기 시작했다.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일 밖에서 유나는 자신이 소홀히 했던 사회생활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 서서히 멀어졌던 친구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을 아늑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세상에, 유나야, 정말 걱정했어. 수진이 테이블 위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미친 이야기 들었어. 괜찮아? 유나가 미소 지었다.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미소. 괜찮은 것 이상이야. 수진아,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그동안 멀리해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이 대답했다. 그 남자가 내 주위에 벽을 쌓았잖아. 이제 그 벽이 무너졌어. 너 자신을 봐, 유나야. 달라 보여. 더 빛나.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리고 유나는 수진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짐은 단지 민준만이 아니었다. 그 짐은 그녀가 그동안 연기해온 역할이었다.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 마쿠의 재무관리자 역할, 보이지 않는 조력자의 역할.
이제 그녀는 주연 배우였고 그 느낌은 놀랍도록 해방적이었다. 심판의 날로부터 한 달 후 유나는 집 매각과 관련된 몇 가지 최종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만났다. 집은 빨리 팔렸다. 외국인 가족이 샀다. 그녀의 계좌로 들어온 이체금은 만족스러운 장의 마무리를 느끼게 했다. 알아야 할 다른 진전 사항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생수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민준 씨에 관한 거요? 유나가 물었다. 어조는 중립적이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는 재산분할 소송을 걸기 위해 세 군데의 다른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세 곳 모두 우리의 혼전 계약서 사본을 보고는 단칼에 거절했죠. 건너편 법무법인의 한준이어 변호사가 말하길 그가 욕을 하며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낸대요? 유나가 물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마무리가 필요해서였다. 좋지 않아요. 김 변호사가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대답했다.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직업윤리 위반으로 퇴직금도 없이 해고당했어요. 친구 집 소파를 전전하고 있고요. 비즈니스계에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짓과 아내의 돈 위에 자신의 경력을 쌓은 것으로 드러난 남자와 아무도 엮이려 하지 않죠. 그리고 아름은요. 김 변호사가 옅게 미소 지었다. 아, 아름 양. 그녀는 그날 바로 사라졌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녀는 기회주의자였어요. 돈줄이 마르자마자 바로 새로운 우물을 찾아 떠났죠. 그녀는 결코 위협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의 병의 증상이었을 뿐이죠. 유나는 잠시 침묵하며 그 정보를 처리했다. 기쁨이나 복수심이 끓어오르지 않았다. 오직 희미한 연민과 엄청난 안도감만 있었다. 그들의 몰락은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몰락은 그들 자신의 성격 때문에 약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버팀목을 뺐을 뿐이고 그들의 허약한 건물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알겠어요. 유나가 마침내 말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시켜 주었다. 그 문은 이제 닫혔고 잠겼으며 우리는 그 열쇠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6개월 후 유나의 삶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옛집보다 작지만 훨씬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면에서 100% 그녀의 것인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살았다. 비즈니스 중심가에 위치하여 그녀는 새로운 사무실까지 걸어서 출근할 수 있었다. 제2. 크리에이티브 컨설팅은 그녀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는 선언인 YN 크리에이티브로 이름을 바꿨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급성장했다. 그녀는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매우 진실성 있는 리더로 명성을 얻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이메일함에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제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이었다. 그 메일은 싱가포르의 저명한 건축 및 디자인 회사에서 온 것이었다. 그들은 유나가 이끄는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중 하나에 관심을 보였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유나가 항상 꿈꿔왔지만 민준에 의해 항상 묵살되었던 종류의 프로젝트였다. 너무 복잡해, 유나야. 그가 예전에 말했었다. 우리 시장은 여기야. 국제적인 관료주의로 시간 낭비하지 마. 현실은 민준은 더 큰 무대, 즉 그의 매력과 지역적 인맥이 아무 소용없는 곳에서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반면에 유나는 도전을 느꼈다. 2주 후 그녀는 싱가포르로 날아갔다. 마리나 베이샌즈가 내려다보이는 회의실에서 유나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 뒤에 자신의 명석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디자인을 보여주며 날카로운 질문에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논거로 답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불같았으며 회의실을 완전히 장악했다. 싱가포르 회사의 임원들은 분명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 그들의 대표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다. 고 대표님, 그가 진한 영국식 억양으로 말했다.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일을 현실로 만듭시다. 악수를 하며 유나는 순수한 자부심의 파도를 느꼈다. 이것은 그녀의 성취였다. 누군가의 아내로서도 누군가의 유산을 사용해서도 아닌 그녀 자신으로서 그녀의 과거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혔지만 그녀 앞에는 무한한 미래로 통하는 관문이 막 활짝 열렸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 아침으로부터 1년 후 유나는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날처럼 서울의 아침 공기는 따뜻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예가체프가 아닌 그녀가 새로 발견한 토라자 원두였다. 지역 장인에게서 산 소박한 도자기 컵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면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녀 자신의 목욕 가운, 그녀 자신의 집에서 그녀 자신의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생각은 잠시 과거로 떠올랐다. 그녀는 1년 전 부엌 입구에서 얼어붙어 서 있던 그 여자를 기억했다. 세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산산조각 났던 여자. 그녀는 그 여자에게 동정심의 파도를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힘에 대한 감탄도 느꼈다. 그 여자는 오늘날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 지옥을 거쳐야만 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의 회사는 이제 새 나라의 지사를 두고 있었다. 그녀는 여행을 하고 세상을 보고 흥미로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의 삶은 남자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목적, 열정, 그리고 독립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건물들은 마치 하늘에 닿으려는 듯 솟아 있었다. 야망과 끝없는 가능성의 상징. 그녀는 컵을 입술로 가져가 커피의 따뜻함과 아침 햇살을 얼굴에 느끼며 그리고 나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민준과 아름에게 보여줬던 비밀스러운 옅은 미소가 아니었다. 그들의 몰락을 계획할 때의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도 아니었다.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의 만족스러운 미소도 아니었다. 이것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깊은 내면의 평화에서 태어난 미소. 따뜻하고 가볍고 감사함으로 가득 찬 미소. 그것은 전쟁을 치르고 상처를 치유하고 정직과 자신의 힘이라는 기초 위에 자신의 왕국을 재건한 한 여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집, 차 또는 은행 계좌의 소유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의 단독 소유주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그들의 이야기의 끝이다. 유나는 단지 모든 재산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존감과 자유를 되찾았다. 그녀가 직접 쓴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된 달콤한 복수.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나라면 그들을 그 집에 남겨두고 떠날 때 민준과 아름에게 어떤 한 단어를 속삭여 주시겠습니까? 그 한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